침묵의 봄. 2년 뒤 다싱한림. 넘어간다. 맑게 울리는 구호에 따라 파르테논 신전의 거대한 기둥 같은 낙엽송이 쿵 하고 넘어갔다. 예원재는 대지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끼와 짧은 톱을 들고 쓰러진 나무로 가서 잔가지를 쳐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그녀는 거인의 시신을 정리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거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2년 전 처참했던 그날 밤, 영안실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찾아왔다. 거성에 갈라진 나무 껍질은 마치 아버지의 몸을 겹겹이 싸고 있던 상처 같았다. 네이먼구 생산건설병단의 6개 사단, 41개 연대 10만여 명이 광활한 삼림과 초원에 분포되어 있었다. 도시를 떠나 이 낯선 세계에 갓 도착한 병단의 많은 청년들이 소련 수정주의 제국주의의 탱크가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으면 신속하게 무장을 하고 자신의 피와 살로 공화국의 첫 번째 보호벽이 되겠다는 낭만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다. 사실 그것은 병단을 조직할 때 전략적으로 고려한 부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하던 전쟁은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먼 초원에 있는 산처럼 눈앞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방목하고 벌목하는 수밖에 없었다. 대천면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청년들은 이 광활한 대지에 비하면 아무리 내륙 최대 도시라 해도 양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리고 이 차갑고 무한한 초원과 숲속에서 불사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뜨거운 피는 소똥보다 더 빨리 식었고 소똥보다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불사르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그들은 불살랐던 세대였다. 그래서 그들은 불사르듯 전기톱으로 울창한 숲을 벌목해 황폐한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의 트랙터와 콤바인 아래 광활한 초원은 밭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사막이 되었다. 예원재가 본 벌목은 광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 우람하고 곱게 뻗은 다싱한림의 낙엽송, 사계절 늘 푸른 장자송, 우아하게 솟은 자작나무, 하늘까지 뻗은 사시나무, 시베리아 전나무와 박달나무, 상수리나무, 느릅나무, 들매나무, 양버들 등 느릅나무, 들매나무, 양버들 등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베어버렸다. 전기톱 몇백 개가 강철 메뚜기 떼처럼 숲을 공격하는 바람에 그녀가 속한 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 등골만 남았다. 낙엽송은 정리가 끝나면 트랙터에 실어 보냈다. 나무통 옆에서 예원재는 톱 절단면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나무의 절단면은 거대한 상처 같았고 그곳에 손을 대면 나무의 고통이 전해지는 듯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역시 잘린 나무의 단면을 가볍게 어루만지는 손이, 멀지 않은 곳에서 역시 잘린 나무의 단면을 가볍게 어루만지는 손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마음의 떨림이 그녀와 공명을 이루었다. 그 손은 매우 하얗고 가늘었지만 남자의 손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예원재는 고개를 들어 나무 뜬거를 어루만지고 있는 바이무린을 보았다. 마른 몸집에 안경을 쓴 그는
그제 연대로 취재하러 온 병단신문 다성 참바오의 기자였다. 예원재는 그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었다. 필치가 좋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섬세함과 예민함이 느껴져. 필치가 좋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섬세함과 예민함이 느껴져 기억에 남았다. 마강! 이리 좀 와보지. 바이머린이 가까운 곳에 있던 청년에게 소리쳤다. 그 청년은 방금 그가 뵌 낙엽송처럼 건장했다. 그가 다가오자 바이머린 기자가 물었다. 이 나무가 몇 살인지 아나? 마강이 등거리 나이테를 세며 말했다. 세보면 되죠. 내가 이미 세어봤어. 330살이 넘었더군. 이걸 베는 데는 얼마나 걸렸지? 10분도 안 걸렸죠. 제가 이 연대에서 제일 가는 톱질 선수거든요. 우리는 늘 영예의 붉은 깃발을 받죠. 마강은 매우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바이머린 기자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모두 그랬다. 다성 참바오의 통신 보도에 얼굴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큰 영광이었기 때문이다. 300여 년이면 저 나무가 싹이 돋았을 무렵은 명나라 때군.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겪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봤을까. 자네는 그것을 단 몇 분 만에 배워버렸는데 정말 아무 느낌이 없나? 마강은 어리동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뭘 느껴야 하는데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놀린 게 나무고요. 저 나무보다 오래된 것도 많아요. 가서 일보게. 바이머리는 고개를 저으며 등골에 앉아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강 역시 고개를 내주었다. 기자가 자신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한 것 같았다. 지식분자는 쓸데없는 생각이 많단 말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근처에 있는 예원재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의 말에는 그녀도 포함되어 있는 듯했다. 큰 나무가 끌려갔다. 지면에 돌과 등걸에 걸려 나무 껍질이 벗겨졌다. 거대한 몸의 피부가 찢기고 살이 터지는 것 같았다. 나무가 원래 있던 자리에는 두껍게 쌓여있던 낙엽 부식충이 눌리면서 고랑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오랫동안 부식된 낙엽에서 나오는 물은 암홍색이었고 그곳은 마치 피 같았다. 예언제, 잠시 쉬었다 해요. 바이머린이 빈 등거를 가리키며 말했다. 마침 예언제도 너무 힘들었던 탓에 공구를 놓고 기자와 등을 마주하고 앉았다. 오랜 침묵 끝에 바이머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 기분 알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 둘만 그럴 겁니다. 예언제는 계속 침묵했다. 바이머리는 그녀가 대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예언제는 평소에 말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갓 이곳에 온 사람들은 그녀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바이머리는 혼잣말처럼 말을 이어갔다. 1년 전 선발대로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정오여서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생선 요리를 하겠다고 했죠. 나무 껍질로 만든 집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솥에 물을 올려놓기는 했는데 생선이 없더군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밥하던 사람이 밀방망이를 들고 나가더니 집 앞에 있던 작은 개울에 들어가 팡팡 물을 몇 번 후려쳤어요. 그랬더니 큰 생선 몇 마리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다시 와서 그 개울을 보니까 흙탕물 구덩이로 변해버렸더군요. 지금 전체 병단의 개발 방침이 생산을 하자는 건지 파괴를 하자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언자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자신의 말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목소리에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의 말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목소리에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바이무리는 감격스러웠다. 최근에 책 한 권을 봤는데 생각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영어 읽을 줄 압니까? 예언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바이무린이 가방에서 파란색 표지로 된 책을 꺼내 건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1962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서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죠. 예언자는 몸을 돌려 책을 받았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었다. 그녀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언자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났어요? 상사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져 내부 참고용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숲과 관계된 부분의 번역을 맡았고요. 책을 펼친 예언자는 책에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짧은 머리말에서 작가는 살충제 중독으로 조용히 죽어간 마을을 묘사했다. 소박한 언어 뒤에 걱정의 마음이 엿보였다. 바이무린이 말했다. 나는 중앙정부에 건설병단의 이 무책임한 행동을 알리는 편지를 쓸 생각입니다. 예언자는 책에서 시선을 떼고 한참을 생각한 뒤에야 그의 말뜻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여 책을 보았다. 보고 싶으면 가져가서 보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세요. 38년 뒤 예언자는 마지막 순간에 침묵의 봄이 자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을 떠올렸다. 그 전까지는 인간의 사악한 면이 그녀의 젊은 영혼에 치유할 수 없는 거대한 상처를 남겼지만 이 책은 인간의 악에 대해 처음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해주었다. 폭넓은 주제를 다루지도 않고 그저 살충제 남용이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었지만 작가의 시각이 예언자를 뒤흔들었다. 레이첼 카슨이 쓴 인간의 행위, 즉 살충제 사용은 예언자가 보기에도 정당하고 정상적이며 적어도 중립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대자연의 시각에서 보면 이 행위는 문화대혁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우리 세계에 끼치는 폐해는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보기에 정상이거나 심지어 정의라고 생각되는 인간의 행위 중 사악한 것이 얼마나 된단 말인가. 그런 추론이 그녀를 두렵게 했고 공포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했다. 아마도 인간과 악의 관계는 대양과 그 위에 떠있는 빙산의 관계로 둘은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빙산이 눈에 잘 띄는 이유는 그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것의 실체는 거대한 물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 인간 스스로 도덕적 자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인간 이외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이 생각이 예언자의 일생을 결정했다. 나흘 뒤 예언자는 책을 돌려주러 갔다. 바이무리는 연대의 유일한 초대소에 묵고 있었다. 예언자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온몸에 진흙과 나무 부스러기를 묻힌 채 피곤에 지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언자를 본 그가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예언자가 물었다.
오늘 일했어요? 바이머린이 말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대에 머무르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기만 할 수는 없지요. 삼결합 아닙니까? 레이더봉이 가서 일했어요. 그곳은 나무가 정말 빽빽하더군요. 썩은 나뭇가지가 무릎까지 쌓여 있어서 장독에 걸리는 줄 알고 정말 걱정했다니까요. 레이더봉이요? 이 단어를 듣고 예언재는 매우 놀랐다. 네, 연대에 레이더봉 주위의 경계지대를 벌목하라는 긴급 임무가 내려졌어요. 레이더봉은 신비한 곳으로 이름이 없던 험준한 기봉 정상에 거대한 파라볼라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하지만 상식이 조금만 있다면 그것이 레이더 안테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안테나 방향이 매일 바뀌었지만 지속적으로 회전한 적은 없었다. 안테나는 바람 속에서 낮고 묵직하게 웅웅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다. 연대 사람들은 그곳이 군사기지라는 것만 알았다. 현지 사람들은 3년 전 기지를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산봉우리의 고압선을 가설하고 봉우리 정상으로 향하는 도로를 만들어 많은 물자를 실어 날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지가 완공되자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작은 길만 남기고는 도로를 다 철거했고 늘 헬기가 이착륙했다. 안테나를 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안테나는 접혀 들어갔다. 안테나가 올라오면 이상한 일이 생겼다. 숲속 동물들이 불안에 날뛰었고 새들도 놀라 날아갔으며 사람들도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는 등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레이더봉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머리카락이 쉽게 빠졌다. 현지인들은 이것이 모두 안테나가 생긴 뒤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레이더봉과 관련된 신기한 말들이 떠돌았다. 한 번은 큰 눈이 내렸는데 그 안테나가 세워지자 주변 몇 킬로미터의 눈이 즉시 비로 변했다고 했다. 엄동설안에 내린 비는 얼음으로 변해 나무에 온통 커다란 얼음 열매가 열려 숲 전체가 수정금이 되었고 얼음 열매가 열린 나뭇가지가 툭툭 부러지는 소리와 열매가 땅으로 탁탁 떨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테나가 세워지면 맑은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밤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나타나기도 했다. 레이더봉은 경계가 삼엄했다. 건설병단의 연대가 주둔한 뒤 연대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부대원들에게 레이더봉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함부로 다가가면 기지의 초소대원들이 경고 없이 바로 총을 쏠 수 있다고 했다. 지난주에는 연대의 사냥병단 소속대원 2명이 사슴을 쫓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레이더봉 아래까지 들어갔다가 산 중턱에 있는 초소대원들에게 총알 세례를 받았다. 다행히 빽빽한 나무 덕분에 2사람은 상처 하나 없이 돌아왔지만 그중 한 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다음날 연대에서 회의가 열렸고 2사람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 이유 때문에 기지는 주위 숲에 경계지대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병단 인력을 차출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레이더봉의 기밀 등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이머리는 책을 받아 조심스럽게 베개 아래에 넣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빽빽하게 쓴 종이 몇 장을 꺼내 예언자에게 건넸다. 이게 편지 초고예요. 한번 볼래요? 편지? 당신에게 말했었죠? 중앙에 보낼 편지 말이에요. 글씨를 갈겨 써서 예언자는 겨우겨우 읽었다. 논점이 신중하고 내용이 풍부했다.
과거 타이앙산의 식물이 파괴되어 풍요로웠던 산이 오늘날 척박한 민둥산이 된 것부터 오늘날 황허의 진흙과 모래 함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까지 예로 들면서 네이먼구 건설병단의 황무지개간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예언제는 그제야 그의 필치가 침묵의 봄과 정말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소박하고 정확하지만 시적인 정치를 품고 있어 이과 출신인 그녀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참 잘 썼네요. 바이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옮겨 쓴 다음 편지를 붙여야겠군요. 그는 새 원고지를 꺼내 옮겨 쓰려고 했다. 그러나 손이 너무 떨려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다. 전기톱을 처음 사용하면 모두 그랬다. 손이 떨려서 수저를 들 힘도 없었고 글씨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대신 옮겨 적어줄게요. 예원재는 바이무린에게 종이와 펜을 받아 옮겨 적기 시작했다. 글씨체가 참 예쁩니다. 예원재가 원고지에 첫 줄을 쓰는 것을 보고 바이무린이 말했다. 그는 예원재에게 물을 따라주었다. 손이 떨려 물을 많이 쏟았고 예원재는 급하게 원고지를 치웠다. 바이무린이 물었다. 물리학 전공입니까? 전체 물리학 전공이에요. 지금은 소용없지만. 예원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항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죠? 왜 소용이 없어요? 이제 대학도 모두 강의를 시작했어요. 대학원생은 아직 모집하지 않았지만 당신처럼 훌륭한 인재가 이런 곳에서 썩고 있다니. 예원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옮겨 적었다. 그녀는 자신이 건설병단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만도 아주 큰 행운이라는 것을 바이무린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현실에 대해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방 안에는 정막이 내려앉았고 종이 위에서 펜이 사각사각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다. 예언자는 곁에 있는 기자의 몸에서 톱밥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고 처음으로 온몸의 긴장이 사라져 잠시 세상에 대한 경계를 풀었다. 1시간쯤 뒤 편지를 다 옮겨 적었다. 그리고 바이무린이 말한 주소와 수신인을 봉투에 쓰고 예언재는 인사를 하고 일어났다. 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외투 주세요. 제가 빨아드릴게요. 말을 하고 나서야 그녀도 자신의 행동에 크게 놀랐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이무린이 손사래를 쳤다. 건설병단의 여전사도 남성 동지와 똑같이 일하는데 어서 가서 쉬어야죠. 내일 아침 6시부터 산에 가야 하잖아요, 예원재. 저는 내일 모레 사단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당신의 상황을 상급자에게 말해볼게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원재가 달빛에 비치는 다싱한 링의 흐릿한 숲을 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아주 조용하거든요. 무언가로부터 도피하려는 겁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언재는 조용히 말하고 그곳을 떠났다. 바이무리는 그녀의 가녀린 그림자가 달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예언재가 방금 봤던 숲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레이더봉에서 거대한 안테나가 천천히 세워지면서 금속성의 차가운 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3주 뒤의 어느 날 오후 벌목장에 있던 예원재는
연대본부로 긴급히 소환되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연대장과 지도원이 모두 있었고 냉랭한 표정을 한 낯선 사람도 있었다. 그 앞에 있는 책상에는 검은색으로 된 서류 가방이 있었고 옆에 놓인 물건 2개는 서류 가방에서 꺼낸 듯했다. 편지 한 통과 책 한 권이었다. 편지는 뜯겨 있었고 책은 그녀가 봤던 침묵의 봄이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정치 상황에 매우 민감했다. 예언제는 특히 더했다. 그녀는 주위 세계가 주머니처럼 순식간적으로 수축되어 자신을 압박해오는 것을 느꼈다. 지도원이 낯선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언제, 이분은 정치부에서 나오신 장주임이시다. 협조해주길 바라네. 사실만 말하도록. 장주임이 편지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며 물었다. 이 편지 당신이 썼나? 예언제가 손을 뻗어 편지를 받으려 했지만 장주임은 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마침내 그녀가 보고 싶던 마지막 장에는 발신인 이름 대신 혁명 군중이라는 4글자가 쓰여 있었다. 아니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예언제는 질겁해서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 필적인데?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 옮겨 적어준 것입니다. 누굴 도왔지? 평소 예언제는 연대에서 어떤 일에 부딪히든 변명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모든 손해를 묵묵히 감수했고 억울함도 감내했다. 다른 사람을 연루시키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알았다. 지난주에 연대로 취재 나왔던 다성찬바우 기자를 도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장주임의 검은 두 눈이 마치 총구처럼 그녀를 겨눴다. 예언제, 경고하는데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 당신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우리는 벌써 바이무린 동지를 다 조사했네. 그는 그저 당신의 부탁으로 후아오터에 가서 편지를 붙였을 뿐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언제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장주임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책을 들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지. 그는 책을 연대장과 지도원에게 보여주었다. 이 침묵의 봄은 1962년 미국에서 출판된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지. 그는 서류 가방에서 흰 표지에 검은 글씨가 쓰인 다른 책을 꺼냈다. 이것은 이 책의 중국어 번역본으로 관련 부처가 내부 참고용으로 발행한 것이다. 비판용으로 말이야. 현재 상급 기관은 이 책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했어. 이 책은 반동의 독초야. 유심사관에서 출발해 말세론을 선동하고 환경 문제를 들어 자본주의 세계의 부패와 몰락의 핑계를 대고 있지. 예언제는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이 책은 제 것이 아닙니다. 바이무린 동지는 상부에서 지정한 반역자 중 한 명이야. 그가 이 책을 소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지. 물론 그에게도 보관의 책임이 있어. 하지만 그가 노동하는 틈을 타 책을 훔치면 결코 안 돼. 당신은 이 책에서 사회주의를 공격할 사상적 무기를 찾아냈어. 예언제는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함정 밑바닥까지 떨어져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후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 기록과는 달리 바이무리는 예언제를 고의로 모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마도 순수한 책임감을 느껴 중앙에 그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당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중앙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많았다. 편지 중 대다수가 돌이 바다에 가라앉듯 자취를 감추었지만 소수는 채택되어 편지를 쓴 당사자가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를 하거나 치명적인 재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정치의 신경계는 매우 복잡했다. 기자였던 바이무리는 자신이 이 신경 시스템의 방향과 민감한 곳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다. 그의 편지는 그가 예전에 몰랐던 지뢰밭을 건드렸다. 상황을 알게 된 그는 공포에 압도된 나머지 예언제를 희생시켜 자신을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반세기 후 역사학자들은 1969년 발생한 이 사건이 이후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바이무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역사적 인물이 되었지만 이 사실을 알 기회가 없었다. 역사학자들은 그의 평범한 여생에 실망했다. 바이무리는 1975년까지 다성찬바오에서 일하다가 그해 네이문구 건설병단이 해체되자 둥베이 지역에 있는 도시의 과학기술협회로 발령을 받아 1980년대 초까지 일했고 그 뒤 캐나다로 이주해 오타와의 한 중국어 학교에서 1991년까지 교사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언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그가 자책이나 속죄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예언제, 연대는 자네를 최대한 배려했어. 연대장은 신장지역 특선담배인 모하이엔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자네의 출신과 가정 배경이 모두 좋지 않지만 우리는 자네를 포기하지 않았네. 군중에서 이탈하고 적극적으로 진보하려 하지 않는 성향을 고쳐주려고 나와 지도원이 여러 차례 자네와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지도원이 이어서 말했다. 나는 자네가 문화 대혁명에 저항하는 생각에 뿌리 깊다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어. 장주임이 아무 표정 없이 말했다. 오후에 자네와 이 증거를 같이 사단으로 보낼 거야. 같은 감시실에 있던 여자 죄수 3명이 잇따라 나가고 예언제 혼자만 남았다. 감시실 구석에 있는 석탄을 다 썼지만 채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금세 난로가 꺼졌고 냉기가 돌아 예언제는 이불을 둘러쌌다. 해지기 전 2사람이 왔다. 그중 한 명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간부였다. 수행한 사람이 그녀를 중급 법원 군관회의 군 대표라고 소개했다. 청리와 여간부가 자신을 소개했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녀는 군복을 입고 뿔테 안경을 썼다. 부드러운 얼굴 선으로 보아 젊었을 때는 아름다웠을 것 같았다. 미소 띤 얼굴이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예언자는 이런 직급의 사람이 심사를 기다리는 죄인을 보러 감시실까지 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예언자는 신중한 태도로 청리아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좁은 침대에 그녀가 앉을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상당히 춥군. 난로는? 청리아는 문 앞에 서 있는 구치소 소장을 못마땅한 듯 쳐다보고는 예언자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젊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청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예언자와 매우 가까운 곳에서 서류 가방을 열면서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처럼 계속 중얼거렸다. 예원재, 이렇게 멍청할 수가. 젊은 사람들은 모두 그렇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그렇다니까. 이런. 그녀는 찾으려는 것을 꺼낸 다음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인자한 눈빛으로 예언자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젊으니까 그렇지. 실수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그랬는걸. 제4야전군 문화선정 공작단에 있었을 때였지. 내가 소련 가곡을 잘 불렀거든. 한 번은 정치학습회에서 우리가 소련에 편입되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의 새로운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게 하면 국제 공산주의의 힘이 더 강대해질 것이라고. 유치했어. 하지만 누구에게나 유치한 시절은 있어. 그래도 사상적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친 다음 계속 혁명에 임하면 되지 않겠어? 청류아의 말은 예언자와 그녀 사이의 거리감을 다소 줄여주었다. 그러나 예언자는 재난 속에서 신중함을 배웠다. 그녀는 이런 사치스러운 선의를 함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청류아는 문서를 예언자 앞에 놓으며 펜을 건넸다. 자, 우선 서명부터 하지.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네의 사상적 매듭을 풀어보자고.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 우유를 먹이려는 엄마처럼 말했다. 예언자는 묵묵히 그 문서를 보았다. 문서도 펜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청리아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를 믿어도 돼. 내 인격을 걸고 장담하건대 이 문서 내용은 네 안건과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 서명해. 옆에 서 있던 수행원이 말했다. 예언재, 정 대표는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요 며칠 너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아? 청리아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이해할 수 있어. 이 아이가 놀라서 그래. 요즘 수준 낮은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 건설병단이든 법원이든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거칠어. 좋아, 예원재. 문서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예언자는 문서를 받아 감시실의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읽었다. 청 대표는 그녀를 속이지 않았다. 문서는 그녀의 안건과 무관한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와 관계된 것이었다. 문서에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한 상황과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문서 제공자는 예원재의 여동생 예원세였다. 가장 급진적인 홍위병이었던 예원세는 주도적으로 아버지를 고발했고 다량의 고발 자료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문서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눈에 봐도 동생이 쓴 것이 아니었다. 동생 원세가 아버지를 고발한 문서는 문장이 매우 격렬해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연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문서는 매우 냉정했고 주도 면밀했으며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했다. 누가 뭐월 뭐일에 어디에서 누구와 만났고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적혀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평범한 서술인 줄 알았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살인은 예원세 같은 어린아이가 서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서 내용은 잘 알 수 없었으나 중대한 국방 공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물리학자 딸인 예원재는 그것이 1964년 시작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 양탄 공정이라고 추측했다. 그 시절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그가 관리한 각 분야에서 그에 관한 뒷자료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음모가들에게 양탄 공정은 매우 까다로운 분야였다. 이 공정은 중앙정부의 중점적인 보호를 받아 문화 대혁명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때문에 그들이 손을 쓰기가 어려웠다. 아버지는 정치심사에서 출신이 문제되어 양탄 연구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외부에서 이론 작업을 도왔다. 그러니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이 양탄 공정의 핵심 인물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예언제는 문서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몰랐지만 위에 쓰여있는 문장부와 글이 모두 치명적인 정치적 살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최종 공격 대상 외에도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처참하게 짓밟았을 것이다. 문서 끝에는 동생의 서명이 있었고 예언제는 추가 증인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추가 증인 3명이 이미 사명한 것을 발견했다. 예언제는 문서를 원래 자리에 놓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이 사람들과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중 많은 대화가 네 집에서 오갔는데 네 여동생도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고?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이 대화 내용은 진짜야. 조직을 믿어. 저는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예언제! 수행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지만 청 대표가 제지했다. 청 대표는 예언제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예언제,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네 경우에는 유연성이 크게 작용하지. 가볍게 보자면 지식 청년이 반동서적에 잠깐 현혹된 것에 지나지 않아. 사법 절차도 필요 없이 학습반에 가서 반성문 몇 번 잘 쓰면 병단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무겁게 보자면 예언제, 너도 알다시피 반혁명 현행범 판결도 가능해. 현재 공안기관, 검찰청, 인민법원 모두 전자를 택하지 후자를 택하지는 않아. 전자는 방법이 문제고 후자는 노선 문제인데 최종적인 큰 방향은 군관 내에서 결정하지. 물론 이 말은 우리끼리만 사적으로 하는 말이고. 수행원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말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너도 봤겠지만 이미 3명이나 증인으로 서명했어. 네가 서명을 하든 안 하든 큰 의미는 없어, 예언제. 멍청하게 굴지 마. 맞아.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파. 나는 정말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 협조해 주면 좋겠어. 나를 봐. 내가 너를 해칠 것 같니? 예언제는 청 대표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아버지의 피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청 대표님, 저는 문서 내용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청리아는 침묵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예언제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문서를 서릴 가방에 천천히 넣고 일어났다. 인자한 표정은 여전했지만 석고 가면을 쓴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인자한 표정으로 벽 구석으로 가서 세면용 물이 담긴 통을 들어 예언제에게 절반을 뿌리고 절반은 침대 매트리스에 부었다. 일련의 동작을 침착하게 마친 뒤 통을 집어던졌다. 그리고 문을 나서면서 한마디 내뱉었다. 완고한 년. 구치소 소장이 마지막으로 물에 흠뻑 젖은 예언제를 한번 쳐다보더니 쾅 하고 문을 닫아 걸었다.
네이몽구의 엄동설한의 냉기가 젖은 옷 속을 파고들었다. 마치 거대한 손바닥이 그녀를 꽉 움켜쥐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가 탁탁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소리도 사라졌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눈앞이 우윳빛으로 변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얼음으로 변했고 자신은 이 얼음 세계 속 유일한 생명체였다. 얼어 죽어가는 소녀의 손에는 성냥조차 없었다. 환각만 계속 이어질 뿐이었다. 예언제가 있는 얼음 세계가 점점 투명하게 변하더니 눈앞에 커다란 건물이 나타났다. 건물 위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대형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이 거대한 깃발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것은 동생 예원세였다. 예원재는 반동학술관이 가정과 결별하고 집을 떠난 동생의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다. 얼마 전에야 동생이 2년 전 무력투쟁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깃발을 흔드는 사람의 모습이 바이무린으로 바뀌었다. 그의 안경에 건물 아래에서 일렁이는 불빛이 반사되었다. 이어 그 사람은 군대표인 청리아로 바뀌었다가 어머니 샤오린으로 바뀌었고 다시 아버지 예저타이로 바뀌었다. 기수는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깃발은 계속 흩날렸다. 마치 영원히 멈추지 않는 시계추처럼 얼마 남지 않은 그녀의 생명을 헤아리는 것 같았다. 깃발이 점점 흐릿해졌다.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우주에 가득한 얼음 덩어리가 다시 그녀를 중앙에 가두었다. 이번엔 얼음이 온통 검은색이었다.